사차우신번의 부검.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걸 바꿨다. 에이드리언 홀트의 시체는 자살처럼 보였지만 여러 교살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자 벽이 두드리기 시작했고 속삭임이 어둠을 채웠다. 누가 이 완벽한 죽음을 조율했을까? 그녀는 4,000건이 넘는 부검을 했지만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에블린 하트웰 박사는 모든 것을 다 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드리안 홀트의 시신이 그녀의 테이블에 올려졌을 때 단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였던 것이 빠르게 훨씬 어두운 무언가로, 그리고 아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변했다.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이제 깊게 숨을 쉬고 편안히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실은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시카고의 쿡 카운티 검시소에서 법의학 병리학자로 19년을 일해왔다. 그동안 자연사부터 이 도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살인사건까지 4,000건이 넘는 부검을 수행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모든 방식은 다 보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내 이름은 에블린 하트웰 박사이며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11월의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다. 단순한 자살로 보이는 사건의 정기 점검이 될 예정이었고, 사건은 링컨 파크의 1세 회계사 아드리안 홀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웃들이 나쁜 냄새에 불평한 후 집주인에 의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는 욕실에서 샤워봉에 벨트를 걸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홀트는 어려운 이혼을 겪고 있었고 도심의 회계회사에서 막 직장을 잃었으며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다. 그는 이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의 전처는 최근 몇 주간 그가 매우 슬퍼했다고 말했고 치료사는 그가 마지막 3번의 약속을 놓쳤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슬프지만 흔한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신은 목요일 아침에 우리의 건물로 오왔지만 폭력적인 주말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오후 7시까지 검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그때에는 건물이 대부분 비어 있었고 보안 요원과 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시간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방해받지 않고 법의학 병리학이 요구하는 세심한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표준 외부 검사를 시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신의 사진을 찍으며 질식의 징후를 기록했다. 홀트의 목 주위의 자국은 매달린 것으로 적절해 보였고 목 뒤쪽에서 매듭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꾸로 된 V 패턴을 보여주었다. 얼굴이 부풀고 눈에 작은 터진 혈관이 보이는 것은 누군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때 흔히 보이는 정상적인 증상이었다. 그렇지만 홀트의 손 상태가 이상하게 보였다. 매달림 사건에서는 방어적 상처, 긁힘이나 찰과상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목 주위의 어떤 것에 자연스럽게 손톱을 긁었기 때문이다. 홀트의 손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손톱은 깨끗하고 부러짐도 없었으며 그 아래에 피부나 섬유도 없었다. 그의 목에 벨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싸웠던 사람으로서는 그의 손이 놀랍도록 완벽했다. 나는 이 점을 기록하고 검사를 계속했다. 부검실에는 우리의 표준 기록 시스템이 있었고 오후 7시 23분에 그것을 켰다. 내부 검사를 시작하면서 밝은 빛이 친숙한 전기 윙윙거림을 내며 공기 시스템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체계적이며 정확히 그렇게 되어야 했다. 나는 표준 Y 절개를 하고 홀트의 내부 장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질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폐는 깨끗했고 그의 가는 나이에 비해 정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검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단순한 자살 이야기와는 잘 맞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홀트의 위 내용물은 그가 사망하기 24, 3시간 이내에 만찬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살을 계획 중인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이다. 식사는 배달 중국 음식 같았고 그의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의 징후는 없었다. 처방된 한구울제만 정상 수준으로 있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먹지 않거나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한다. 훨씬 더 퍼즐링한 것은 그의 의복이었다. 홀트는 깨끗한 흰색 드레스 셔츠, 다림질된 바지, 그리고 광택이 나는 신발을 신고 발견되었으며 집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평범한 옷이 아니었다. 그의 옷은 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압착되거나 공격자와 싸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름이나 찢김이 없었다. 나는 홀트의 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매달림의 자국은 매달린 것에 적합해 보였지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주었다. 벨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매달림 피해자는 깊이와 폭이 변하는 자국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벨트의 질감이 피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홀트의 자국은 놀랍도록 균일했다. 마치 압력이 목 주변에 고르게 가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국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측정했다. 깊이는 어디서나 동일했으며 이는 매달림 사례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벨트가 완벽하게 위치했을 수 있고 홀트의 체중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부검실의 느낌에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았지만 디지털 온도계는 여전히 68도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공기가 뭔가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 듯했다. 내 전화로 날씨를 확인했지만 저녁에 맑은 하늘이 예보되었다. 홀트의 뇌를 제거하여 검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희미하고 공기 시스템의 윙윙거림 위에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두드림 소리, 리드미컬하고 고의적인 소리였다. 나는 작업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귀 기울였지만 소리는 멈췄다. 나는 다시 검사를 계속하며 홀트의 뇌를 조심스럽게 자르면서 손상이나 질병의 징후를 찾았다. 조직은 정상으로 보였고 출혈, 부푸름이나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 다른 문제의 징후는 없었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던 중 두드림 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들렸다. 그것은 부검실의 벽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며 모수 부호를 연상케 하는 일정한 리듬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내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집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두드림 소리는 여러 번 시작하고 멈추었으며 때때로 몇 분 동안 지속되었고 때로는 단 몇 초만 지속되었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패턴이나 명확한 출처는 없었다. 나는 홀트의 손을 확대경으로 더 가까이 살펴보던 중 또 다른 불안한 발견을 했다. 그의 손톱은 방어적 부상의 징후가 없었지만 손가락 끝에는 작은 찔림 자국이 있었다. 각각의 손에 4개씩 총 8개의 작은 상처가 있었고 이는 그의 손이 단단히 주먹을 쥐었을 때 손톱이 피부를 눌렀던 곳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었다. 이 상처는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홀트가 자신의 손바닥에 엄청난 힘으로 손톱을 박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이에 상응하는 흔적이 없었고 그의 손톱이 실제로 피부를 관통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나는 이러한 발견을 사진과 세부 사항으로 문서화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서툴렀다. 찔림 자국은 홀트가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 위치와 패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와는 맞지 않았다. 두드림 소리는 더 복잡해졌다. 단순한 리듬이 아닌 거의 대화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패턴이 서로 응답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검사 테이블 뒤쪽의 벽에서, 다른 하나는 천장 근처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그 상호작용에서 어떤 의미를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 나는 사건에 대한 나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발견을 했다. 홀트의 목 조직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던 중 나는 단순히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국의 징후를 발견했다. 작은 조직은 반복적인 외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어떤 무언가가 최종적으로 치명적인 매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번 적용되고 제거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 발견은 자살과는 맞지 않았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그 행위를 연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홀트가 반복적으로 질식시키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마도 최종적으로 그를 죽인 매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문의 일종이었다. 나는 즉시 사건을 조사하는 비서인 빈센트 도시는 탐정에게 나의 발견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도시는 23년 경력의 숙련된 탐정으로 내가 수십 개의 사건에서 함께 작업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초기 보고를 방해하지 않고 듣고 나서 증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게 자살이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건가? 도시는 물었다. 물리적 증거는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러 개의 자국, 방어적 상처의 부재, 그의 옷의 상태 등은 전형적인 매달림 자살의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도시는 잠시 조용했다. 현장에는 깨끗했습니다, 박사님. 싸움의 흔적이 없고 강제로 들어온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람을 죽였다면 매우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게 내 걱정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건 자살처럼 보이도록 장치한 범죄자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도시는 재조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범죄 현장팀이 홀트의 아파트를 다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면서 내 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물리적 증거는 공식적인 이야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살인사건을 위한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화해야 했다. 나는 검사 테이블로 돌아가 내 작업을 계속했지만 부검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온도계는 여전히 정상으로 읽혔다. 두드림 소리는 더 빈번하고 복잡해졌고 나는 방을 둘러보면서 누군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홀트의 손톱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내 혈액이 식는 듯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오른쪽 검지 손톱 아래에 인간 피부처럼 보이는 작은 조각이 끼어 있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조각이었지만 분명히 유기적인 조직이었다. 나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현미경 검사를 위해 준비했다. 고배율로 확대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인간 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홀트 자신의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세포 구조가 달라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홀트가 사망 직전에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접촉했다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다. 만약 그가 공격자를 긁었다면 심지어 약간만 긁었더라도 그의 살인범을 식별할 수 있는 DNA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조직 조각과 함께 DNA 분석을 위한 몇 가지 다른 샘플을 수집했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내게 계속 검사를 진행할 에너지를 주었고 간과되었을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보게 했다. 나는 그 조직 조각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부검실의 불빛이 깜박였다. 순간적인 장애였지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정도였으며 그 다음에는 공기 시스템의 소리가 변했다. 일정한 윙윙거림이 불규칙하고 거의 힘겹게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시스템이 적절한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했다. 나는 환경 제어 장치를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온도는 안정적이었고 공기 압력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필터링 시스템에도 오류 코드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방의 분위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다. 나는 홀트의 내부 장기에서 추가적인 외상의 증거를 찾기 위해 검사를 계속했다. 그의 심장은 질병이나 부상의 징후가 없었지만 혈액이 고이는 패턴에 뭔가 비정상적인 점이 있었다. 일반적인 매달림에서는 혈액이 중력에 의해 몸의 하단으로 가라앉아 특징적인 패턴을 형성한다. 홀트의 혈액 고임 패턴은 그가 발견된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패턴은 그의 시신이 사망 후 이동되었고 매달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재배치되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는 자살로 보이게끔 꾸며진 살인사건이라는 추가적인 증거였다. 나는 이 발견을 문서화하고 있을 때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녁 내내 듣고 있던 리드미컬한 두드림 소리가 아니라 거의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너무 희미해서 실제로 들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검사 테이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귀 기울였다.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숨쉬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부검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소리는 공기 시스템이나 다른 기계적 소스에서 오는 듯하지 않았다. 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헛소리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속삭임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뚜렷해졌다. 단어를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소리에는 확실히 패턴이 있었고 언어 또는 소통을 제한하는 리듬이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상한 사건들이 쌓이고 온도 변화, 두드림 소리, 깜박이는 불빛, 그리고 이제 속삭임이 나를 진심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에는 명백한 설명이 없었다. 나는 검사를 완료하고 부검실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속삭임 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여러 방향에서 오고 있었고 마치 여러 사람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소리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사라지기만 했고 공기 시스템에 익숙한 윙윙거림만 남았다. 나는 오후 11시 47분에 문서 작성을 마치고 홀트의 시신을 보관 처리를 위해 밀봉했다. 메모를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면서 부검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검사 테이블은 깨끗했고 도구는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환경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상하다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겁고 마치 앤드리안 홀트에게 일어난 일이 이 공간 자체를 오염시킨 것 같았다. 그의 폭력적인 죽음이 소독제와 표백제로 지울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으르 잔여물을 남긴 것처럼 나는 빠르게 건물을 떠났다. 집에 가서 내가 발견한 것을 처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주차장에서 내 차로 걸어가면서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그림자는 잠재적인 위협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모든 소리에 놀랐다. 나는 시카고의 텅 빈 거리를 지나 집으로 운전하며 뒤쪽 거울에서 추적의 징후를 계속 점검했다. 내 이성적인 마음은 내가 아마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유별난 사건의 스트레스와 부검실의 이상한 일들이 나를 편집증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불안한 증거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쳤으며 여러 개의 자국, 꾸며진 현장, 홀트의 손톱 아래의 조직 조각. 며칠 후 도시의 조사가 홀트의 죽음과 시카고 지역의 다른 최근 자살 사건들 간의 불안한 연관성을 밝혀냈다. 모두 30대의 남성 3명이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개월간 매달림으로 사망했다. 각 사건에서 사망은 표면적인 상황과 희생자의 문서화된 정신 건강 문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자살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도시는 그의 팀이 이러한 사건들을 새롭게 조사하면서 내가 홀트의 무검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방어적 상처가 있어야 할 곳에 깨끗한 손톱, 비정상적인 혈액 고임 패턴, 목에 어떤 것과의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옷이 너무 깔끔했다.
내가 홀트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한 조직 조각의 DNA 분석 결과는 가브리엘 로르라는 이름의 남성과 일치했다. 그는 폭력의 병력이 있는 42세 전직 군사계약자로 다른 주에서 여러 미해결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로르는 4명의 남성이 사망한 기간 동안 시카고에 있었고, 추가 조사 결과 그가 이 특정한 타겟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로르 자신은 체포되기 전에 시카고 남부의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약물 사용에 병력이 없었고 그의 죽음의 상황도 희생자만큼 의심스러웠다. 조사 과정은 결국 이 4명의 남성이 자신의 고용주에게 수백만 달러를 손에 입힌 금융 사기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밝혀냈다. 누군가 그들에게 법적 제재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나씩 제거하도록 로르에게 고용한 것이었다. 이 살인사건의 주모자는 절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는 일련의 외부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로르에게 지급된 수수료 추적을 했지만 실제 출처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흔적은 사라졌다. 사망을 지시한 자는 살인사건 자체에 세심한 스케줄을 세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흔적을 잘 감추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로르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으로 폐쇄되었으며 그는 이후 명백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범인이 아직도 거기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누군가였다. 사건에서 내가 가장 불안하게 느꼈던 것은 단순히 계산된 성격의 살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쉽게 검출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만약 내가 홀트의 부검에서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또는 내가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들 죽음은 여전히 자살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진짜 범인은 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기 공모자들을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나의 시설을 통과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눈에 띄지 않는 이야기의 증거를 더 조심스럽게 찾는다. 나는 지난 1년간 초기 자살로 판명된 3건의 사건을 발견했으며 각각은 조작된 살인의 징후를 보였지만 홀트 사건만큼 정교하고 잘 계획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밤 부검실에서 나를 감시하던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법의학적 발견이나 그 뒤에 따른 범죄 조사라기보다 그 소리들, 두드림, 속삭임,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지켜보는 감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이후로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부검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홀트 검사 중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경험은 결코 하지 못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 유발 환각으로서인지 피로와 사건의 불안정한 성격의 산물인지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밤방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못 졸라. 홀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의 살인이 발견되고 조사되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듣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이야기가 전해지고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한 건씩 부검을 통해 계속 듣겠다. 결국 그것이 바로 법의학 병리학의 본질과도 같다. 더 이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최후의 증언이 그들의 이름을 위해 정의를 추구할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그 증언이 그림자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텅 빈 벽에서의 두드림 소리로, 명확한 결론에 꽤나 일치하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의 누적에서 오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특히 그럴 때